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비겁한 돈, 결국 용기 있는 기회주의자가 부를 얻는다. 황현희 제갈혈연 지음 한빛 비즈에서 펴낸 책입니다. 시작하는 말. 돈의 속성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었다. 모든 투자의 돈은 오직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오늘 투자를 시작한 사람의 돈은 어제 투자를 준비한 사람의 지갑으로 흘러간다. 투자물이나 뉴스를 보는 안목이 중요한 게 아니다. 자신에게 투자를 위한 어제가 있었느냐가 중요하다. 성공한 모든 투자자들에게는 어제가 있었다. 반면 세상은 성공한 투자자들의 오늘만을 보여준다. 성공한 자의 오늘을 본 사람들은 조급해진다. 지금 기회를 놓칠까봐, 자신이 함께하지 못할까봐, 그들의 오늘을 내가 가질 수 없을까봐. 바로 이 오늘의 저주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제 투자를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오늘을 쫓을 것이 아니라 내일을 위해 오늘을 준비된 어제로 만들어야 한다. 이 책은 당신을 위해 쓰인 투자를 위한 어제에 관한 이야기다. 프롤로그. 이 책이 세 번째 비웃음이 되길 희망하며. 난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2번의 큰 비웃음을 받아왔다. 개그맨이 되겠다고 했을 때가 그 첫 번째다. 나 역시도 처음엔 왜 개그맨이 됐는지 스스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었다. 나는 전혀 웃긴 사람도 아니었고 뭔가 특출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었다. 내가 개그맨이 되겠다고 했을 때 친구들이 네가 한 말 중에 제일 웃겼다 라고 했을 정도니 더 말해 무엇하랴. 나는 평상시에도 꽤나 진지한 사람이다. 그동안 했던 개그도 정장을 입고 앉아서 하거나 마찬가지로 정장을 입고 일어나서 했다. 신문을 볼 때도 연예면보다는 시사 경제면을 더 좋아한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싫어하고 피해를 받는 것은 더 싫어해 단체 생활도 잘 못한다. 지금 생각해보면 팀플레이가 주를 이루는 개그맨 생활에서 요구되는 것들과는 정반대의 모습들만 갖추고 있었다. 보통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직업을 꿈꾸지도 않았겠지만 나는 내가 개그맨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학업을 쉬면서까지 고민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질문했다. 그 결과 내가 개그맨으로 성공할 수도 있겠다는 결론을 얻었다. 그 확신을 바탕으로 도전하면서 내가 개그로 성공할 수 있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비겁한 지점을 찾았다. 결국 나는 남들의 비웃음을 나의 큰 웃음으로 바꿔냈다. 10년이 넘게 롱런하는 듯했다. 이 흐름이 지속될 줄 알았지만 세상 어디에도 영원한 건 없었다. 어느 정도 얼굴을 알리며 순탄한 생활을 이어가던 중 이곳 역시 쇠퇴기가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20대, 30대, 인생의 황금과 같은 시기에 모든 것을 불태우며 청춘을 보낸 뒤 내게 남은 것은 허탈함이었다. 어찌 보면 당연했다. 하나의 프로그램이, 하나의 코미디 트렌드가 20년을 넘는 세월 동안 유지된 것도 대단한 일이었다. 그저 내가 좋아하는 시기를 함께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며 달라진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나는 결국 실업자 신세가 됐다. 다시 오랜 휴식 시간을 가졌고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면서 개그맨이 되기 전처럼 다시 나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다. 그 결과 인생에서 2번째로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 다른 개그맨들의 선택지인 예능 출연이나 유튜버가 아니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바로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투자였다. 이것은 바로 내 주변 사람들의 2번째 비웃음을 샀다. 방송에 나와서 매번 투자에 망했다고 말하는 직군이 방송인인지라 그 비웃음도 이해가 갔다. 하려면 제대로 해야겠다는 생각에
무작정 시험을 봐 경제대학원에 들어갔다. 그렇게 경제 공부를 시작했지만 막상 해보니 그것은 내가 원하던 공부가 아니었다. 원론에서 벗어나 좀 더 실질적인 것을 알고 싶었다. 그때부터 바로 휴학한 뒤 닥치는 대로 책을 읽었다. 거의 모든 경제 유튜브와 경제 채널 방송은 샅샅이 뒤져보고 이해도 안 되는 해외 뉴스까지 찾아보기 시작했다. 그렇게 쉬면서 또 한 번 나 자신에 대해 고민하고 끝없이 질문한 끝에 나의 투자 성향을 완벽히 파악했다. 지금이 바로 비겁하게 돈을 불릴 수 있는 시기임을 직감하고 시드머니를 끌어모아 투자를 시작했다. 그 결과 나는 비로소 부의 시작점에 서게 되었다. 투자를 결심하고 주변의 비웃음을 감내하며 시작했던 이 행동으로 말이다.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투자를 하면서 얻은 수익은 개그맨으로서 지난 20년간 벌어들인 총 수입을 압도한다. 한때 꽤나 유명했던 개그맨이기에 가질 수 있는 수익보다 훨씬 말이다. 투자에 관련된 책을 쓰게 된 가장 큰 계기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성과를 냈다는 자신이 있어서였다. 내가 개그맨이 되겠다고 했을 때와 내가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이 두 번의 비웃음이 아이러니하게도 나에게는 두 번의 가장 큰 성공으로 이어졌다. 이 책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투자해라, 이곳에 돈을 넣어라라며 투자에 대해 가르치려는 책이 아니다. 어떤 종목이나 지역이 오른다며 예언하지도 않는다. 무언가를 다 안다고 생각해서 이 책을 쓰는 것도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개그도 이런 개그가 없을 것이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이 남들도 다 아는 것이라 가정하지 않고 내가 아는 것이 우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그저 내가 경험을 통해 느낀 것과 나의 생각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자세로 이 책을 썼다.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바로 심과 비겁함이다. 독자들이 심을 갖고 자신에게 맞는 비겁한 돈의 지점을 찾아 나서기를 바라는 두 가지 메시지를 담았다. 혹시 책을 집어들어 프롤로그를 읽고 있을 당신도 황현희가 경제도서를 하면서 비웃을 준비를 할지도 모르겠다. 환영이다. 나는 이 책이 내 인생의 세 번째 비웃음이 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나의 선택을 묵묵히 바라봐주고 쉽지 않은 길을 함께 걸어가며 응원해주는 아내와 날마다 상상할 수도 없는 행복한 웃음을 만들어주는 이제 35개월 된 아들, 내 가족에게 사랑을 전한다. 파트 2. 평범하게 부자가 되는 유일한 길, 비겁한 돈. 1. 투자를 하는 동안 우리는 투자를 보지 못한다. 1부 마지막에서는 투자를 성공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지금 당장 투자를 쉬라고 말했다. 지금 당장 투자에 대해 공부하기에도 시간이 빠듯한데 투자를 쉬라는 말이 아직 잘 이해되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답답함을 해결해 주기 위해 결론부터 말해보려 한다. 투자를 알기 위해서는 투자 대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무슨 당연한 말을 하냐고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어렵다. 투자를 하는 동안에는 우리는 투자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다. 달리는 말 위에서 풍경을 볼 수 없듯이 투자라는 말 위에 올라타는 순간 투자라는 세계의 풍경과 맥락을 제대로 볼 수 없게 된다. 결국 투자를 알기 위해서는 투자에서 잠시 내려와야 한다.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이어가 보자. 살면서 가장 많이 나누는 이야기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단연 연애일 것이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사랑하며 사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남의 연애는 참 쉬워 보인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말이 난무하는 곳 또한 연애다. 우리는 누구나 쉽게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연애 상담을 해준다. 우리 모두가 아주 훌륭한 연애 상담가이다. 다른 사람의 연애를 들여다보면 마치 해법을 다 아는 것 같다. 옆에서 지켜보는 게임은 훈수두기가 편하다.
하지만 아무리 친구에게 상담을 잘해주는 연애 고수라도 정작 본인이 당사자가 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스스로가 연애를 시작하고 나면 그가 알았던 모든 연애에 관한 지식들을 잊는다. 남에게 조언했던 대로 하지 않고 자신의 조언과 반대되는 말과 행동을 한다. 다른 사람에게 해줬던 말과 자신의 행동이 일치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실패하고 상처받다가 그 사랑이 끝난 뒤 뒤돌아볼 때야 비로소 다시 사랑을 알게 된다.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결국 평범한 사랑의 자화상이다. 우리는 사랑을 하기 전까지는 사랑에 대해 다 안다고 여기지만 사랑을 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사랑에 대해 너무나도 몰랐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어떠한 일에 빠져드는 순간 우리는 그 일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리를 잃게 된다. 직접 하다 보면 더 잘 알게 된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빠져있는 동안 바라보지 못하는 것들이 실상은 더 많다. 이제는 남의 연애를 조언하는 쪽에서 반대로 조언받는 입장이 되어보자. 마찬가지다. 다른 이의 경험담을 듣고 있자면 연애라는 것이 한없이 쉬워 보인다. 마치 모든 수학 문제에 답이 있는 것처럼 연애도 수식이나 공식으로 설명이 될 것처럼 느껴진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당장 시중에 나온 연애책이나 연애 관련 유튜브 영상을 몇 개 찾아보고 나면 별것 아닌 문제로 지나치게 날을 세우며 서로 다투는 커플들이 한심해 보인다. 나는 저들과 달리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막상 내가 연애를 시작하고 나면 내게 조언해준 친구나 책 혹은 유튜버의 말들에 대한 기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하찮고 사소한 일 때문에 머리를 쥐어뜯고 있는 자신을 마주한다. 예전 EBS에서 방송했던 그림을 그립시다의 밤로스 아저씨를 기억할 것이다. 그냥 쓱쓱 붓을 가져다 대기만 하면 아무것도 없던 캔버스에 시원한 계곡물이 흐르고 숲이 우거졌다.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유튜브에도 그 영상이 올라와 있으니 한번 찾아보기를 권한다. 영상을 보면 그가 멋지게 그림을 그리고 난 후에 참 쉽죠? 라는 말을 자주 쓰는 것을 볼 수 있다. 왠지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던 기억이 있다. 나와 같은 세대라면 다들 기억할 것이다. 밥 아저씨가 너무나 쉽게 그림을 완성하는 것을 보고 나도 안 해서 그렇지 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다. 가볍게 터치만 해도 짠하고 갑자기 나무가 나타나는 모습에 힘입어 스케치북과 물감은 새로 장만한다. 영상에서 본 대로 쓱 터치해본다. 하지만 결과는 나무도 잔디밭도 아무것도 아니다. 아마 개가 뜯어먹는 풀조차도 그릴 수 없을 것이다. 쉽게 그림 그리는 사람을 보고 직접 해보지도 않고 내 회로를 돌려서 그림이란 게 원래 참 쉽구나 라고 생각했다면 착각이고 오산이다. 결국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든 그걸 잘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친절하게 설명해 준 것이든 막상 직접 해보면 제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유는 하고 있는 동안에는 객관적인 거리를 둘 수 없기 때문이다. 일을 행하는 것과 일을 해석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행동하는 데 열중하느라 제대로 알아나가는 데에는 시간을 투자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사랑이 아닌 투자로 연결시켜 생각해보자. 투자 역시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과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자를 시장 참여자라 부르고 후자를 시장 방관자라 부른다. 투자 역시 마찬가지다. 방관자의 눈에는 쉽게 보이는 것들이 참여자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 만약 투자를 어떤 형태로든 시작했다면, 그래서 자기의 자산을 투여했다면 당신은 그때부터 참여자가 된다. 참여자가 되어 있는 동안에는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더 많이 습득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제대로 된 해석과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오히려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려 하는 선택적 자각과 해석의 오류를 범하기 쉽다. 가령 삼성 주식을 샀다고 생각해보자. 그 순간부터는 삼성 주가가 10만 원을 돌파할 것이란 뉴스만 눈에 들어온다. 비트코인에 돈을 넣는 순간 비트코인 1억 돌파설만 눈에 들어온다. 그 외의 뉴스는 자신도 모르게 거부하게 된다. 똑같은 전문가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내놓아도 그중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된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방어 기제이자 인지적 부조화를 해결하기 위한 본능이다. 결국 연애할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의 투자 상황이 좋을 것이라는 방향으로 해석하며 결론 내리게 된다. 그저 쉽게만 생각해서 준비 없이 들어가도 판이 좋으니 돈이 복사될 거라고 믿었던 사람은 판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못한 채 다른 앞선 투자자에게 최고의 먹잇감이 된다. 경솔하게 뛰어들어 된통당하고는 남 탓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투자 시장이 그렇다. 누군가가 10억을 벌기 위해서는 또 다른 누군가가 10억을 잃어야 한다. 투자 시장은 철저한 제로섬 게임이다. 만약 지금 당신이 갑자기 주식을 시작했거나 갑자기 부동산을 시작했다면 당신은 이 제로섬 게임에서 철저한 약자이다. 그리고 당신이 참여하는 동안 결코 당신은 강자가 될 수 없다. 참여자에게는 보이지 않은 것들이 강자의 무기이기 때문이다. 방관자에게만 허락되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비로소 강자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수많은 전문가들은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한다. 투자를 시작해 보지 않고서는 투자에 대해 제대로 알기 어렵다고 말이다. 그러니 우선 투자를 시작한 뒤에 해보면서 배워야 한다며 우리에게 무작정 뛰어들 것을 권한다. 소액으로 투자하면서 감을 조금씩 익혀나가야 비로소 고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나는 이 주장에 전적으로 반대한다. 소액이든 거액이든 돈은 결국 돈이다. 잃어서 마음 편한 돈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1억을 버는 사람이 100만 원을 잃었다고 웃을 수 있을까? 웃는 척 하는 것이다. 일은 자신에게 분노할 것이고 자존심도 상할 것이다. 어떻게든 복구해서 수익을 낸 다음 자랑하고 싶을 것이다. 자신이 어리석지 않았음을, 실력을 증명하고 싶을 것이다. 그렇게 만회하려고 애쓰는 사이에 투자금은 점점 더 올라간다. 배움이 늘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손실만 더욱더 커지고 있을 뿐이다. 장기를 두면서 배우는 사람과 장기를 배우고 두는 사람이 붙었을 때 장기를 두면서 배우는 사람이 이길 확률은 극히 낮다. 전업 투자자들은 장기를 배운 사람들이다. 그들이 당신에게 두면서 배우라라고 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그래야 당신의 돈으로 시장을 키우고 자신의 이익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 눈먼 바보가 있어야만 자신의 물량을 받아줄 수 있기 때문이다. 투자 세계에는 공산주의란 존재할 수 없다. 모두가 돈을 벌고 모두가 행복한 환경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누군가의 웃음이 곧 누군가의 눈물이 되어야만 한다. 애초에 그런 구조이다. 그런데도 무턱대고 시장에 참여하려는 사람이나 투자는 하면서 배워야 한다는 철학을 가진 사람은 안타깝지만 가장 먼저 떨어지는 눈물이 될 뿐이다. 비겁한 돈은 투자를 쉬어야만, 투자의 방관자가 되어야만 보이는 지점에 존재한다. 그 지점은 쉬었던 사람에게는 축제의 시작이고 쉬지 않고 참여한 자에게는 절망의 끝이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당신이 방관자가 되어야만 보이는 지점에서 쉬지 않는 한 절대로 비겁한 돈이라는 지점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투자를 하는 동안에는 투자를 결코 객관화시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객관적일 수 없다는 것은 그 대상에 대해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다는 말과 같다. 제대로 배울 수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본질을 깨닫기 어렵다. 그저 그 대상과 보내는 시간만 늘어날 뿐인데 그것은 익숙해지는 것일 뿐이다. 익숙해진다고 해서 잘 알게 되는 것은 아니다. 본질을 깨닫게 되는 유일한 순간은 투자를 하다 실패해서 강제로 무대에서 쫓겨나는 경우일 것이다. 소위 말해 깡통을 차는 경우 말이다. 그렇게 투자에서 실패를 맛보고 강제로 멀어져 봐야 비로소 자신이 했던 투자를 다시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인지 주식 세계에서는 깡통을 3번 차야, 즉 주식 계좌가 3번은 거덜나야 주식을 알게 된다는 농담이 있다. 나는 이것이 3번을 실패하는 동안 자연히 배움이 온다는 뜻이 아니라 각각의 실패로부터 강제로 멀어지면서 얻는 깨달음이 합쳐져야만 비로소 본질을 알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한다. 이 어리석은 짓을 우리가 꼭 할 필요는 없다. 이미 시장에 존재하는 강자의 배를 채워줄 먹이가 자진해서 될 필요는 없다. 먹이가 되지 않아도 충분히 배울 수 있다. 지금 당장 투자에서 손을 뗄 수 있다면 말이다. 투자를 하는 동안에는 결코 투자를 알지 못한다는 말을 명심하며 우선은 투자에서 멀어져 보자.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기를 바란다. 당신을 가슴 두근거리게 만들 부자가 되는 이야기는 시기로 약속한 바로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5. 당신이 던져야 할 진짜 질문. 시작기는 언제인가?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 눈앞에 다가왔다. 부를 얻기 위해서 돈을 잃는 투자가 아니라 버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만나야 하는 질문. 바로 비겁한 돈의 지점에 대한 질문이다. 시작기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미리 말해두지만 여기에서 노량진 일타 강사와 같은 쪽집게 비법을 알려줄 수는 없다. 정확히는 내가 그걸 알려줄 주제가 되지 못한다. 투자를 통해 남부럽지 않게 돈을 벌었음에도 나는 남에게 알려줄 만큼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못하다. 다만 내가 심을 가지며 스스로 비겁한 돈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과정에 대해서는 이야기해 줄 수 있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하나의 계기나 재료가 되고 당신만의 경험까지 더해진다면 당신도 나와 같이 비겁한 돈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투자는 오롯이 혼자 하는 일이다. 자신의 투자는 결국 자신의 생각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나는 비겁한 돈의 가장 기본적인 근거를 투자물의 사이클에서 찾았다. 모든 투자물은 사이클이 있고 상승기 직전의 모습은 하락기였다. 즉 투자물은 하락기를 거친 뒤에 다시 상승기를 맞이한다는 것이다. 주식도 비트코인도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결국 이 관점에서 보면 상승기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투자시장에서 하락기에 있는 투자물을 찾는 것이다. 어느 시점을 하락기로 볼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다. 주식의 경우 누군가는 지수가 반토막 나면 하락기가 끝나는 시점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코스피는 10년을 주기로 반토막을 기록했고 그 이후 전고점을 돌파하며 우상향에서 지금에 이르렀다. 만약 이 말에 동의한다면 해야 할 일은 비교적 단순해진다. 반토막이 되기를 기다리며 쉬는 것이다. 반토막이 났을 때 어떤 주식을 살지 고민해 보면 된다. 일확천금을 바라기보다는 현업에 종사해서 자신의 역량을 기르며 시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누군가는 유튜브를 보면 폭락의 시기를 알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모든 투자물은 결국 인문학의 영역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인문학이란 인간의 욕망과 심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졌고 이 두 가지는 만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인간의 본성을 파악하면 투자물이 언제 폭락할지도 예측 가능하다. 엄청난 폭락 뒤에는 항상 다음과 같은 헤드라인이 나왔다.
우리는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고 말이다. 이 말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 샴페인을 터뜨려야 비로소 폭락이 시작된다. 샴페인을 터뜨린다는 것은 어떤 투자물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여했을 때를 말한다. 즉, 더 이상 해당 투자물에 대한 시장 방관자가 존재하지 않는 시점이다. 모든 사람이 시장에 참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더 이상 비관론을 쳐다보지 않으려 한다. 인지 부조화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순간부터 모든 사람이 공범이 된다. 그들이 원하는 그림은 한 가지다. 희망찬 청사진. 시대가 변하다 보니 과거의 뉴스 채널이나 신문보다 SNS에 훨씬 많은 정보가 빠르게 올라온다. 게다가 유튜브는 조회수가 곧 수익으로 직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사람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실시간으로 끊임없이 생산된다. 즉 유튜브는 사람들의 욕망을 가장 가감없이 솔직하게 보여주는 바로미터인 셈이다. 그래서 유튜브를 보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현재 유튜브를 보면 코스피는 4천 간다? 아니다. 코스피는 이제 곧 폭락한다에 두 종류 영상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 이 말은 아직까지 폭락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긍정론과 부정론이 같이 있다는 것은 여전히 부정론을 원하는 사람이 있다는 뜻이다. 이들은 아직 시장에 참여하지 않은 채 망설이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지금이라도 당장 투자 시장이 하락해서 투자하지 않았던 자신이 옳았음을 증명되기를 바란다. 이들이 있는 한 계속해서 비관론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런 방관자들마저도 모두 시장에 뛰어들어야 비로소 폭락이 시작된다. 더 이상 코스피를 견인할 자금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들이 모두 시장에 참여하면 어느 순간부터 부정적인 전망을 하는 영상들이 하나 둘 사라진다. 아무도 자신이 참여한 시장이 망하기를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고 나면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며 안심하고 싶어한다. 희망론을 보고 싶어한다. 모두가 한마음으로 긍정을 외치는 형태, 즉 집단주의와 전체주의가 결합된 메시지가 시장에 나타나게 된다. 이때부터 흔히 말하는 국뽕도 시작된다. 우리가 이렇게 대단하다. 우리나라 코스피가 이렇게 위대하다. 우리는 다른 나라와 다르다는 식의 이야기가 만연하게 된다. IMF 때가 그랬고 IT 버블 때가 그랬다. IMF 때 일본을 따라잡기가 코앞이라는 식의 뉴스가 도배되었다. IT 버블이 터지기 직전에는 한국의 IT가 전 세계를 호령한다는 뉴스가 도배되었다. 모두가 공범이 되면 외부의 적이나 경쟁자를 만들어 우위를 표현하며 불안함을 지우고자 한다. 이것은 인간이 가진 변하지 않는 본성이다. 지금까지의 가설을 바탕으로 결론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유튜브에 어느 순간 경제나 코스피 관련 국뽕 뉴스가 가득 차면 그때가 위기의 직전이다. 만약 이 말에 동의한다면 경제 관련 유튜버들이 어떠한 영상을 올리는지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 된다. 만약 위의 말대로 국뽕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넘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폭락이 시작된다면 폭락의 직후가 바로 당신이 들어가야 할 시작점이 된다. 주식 투자의 대가로 유명해진 개인 투자자 김종봉은 자신의 저서를 통해 서점에 가면 상승기를 거의 지나간 투자물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서점의 경제경영서 신간 코너나 베스트셀러 코너에 가서 압도적으로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를 보라는 것이다. 바로 그 주제가 상승기의 끝자락에 있는 투자물이다. 이 역시 이유는 간단하다. 이미 그 책을 쓴 사람은 해당 투자물로 막대한 돈을 벌고 난 뒤일 것이다. 책을 쓰고 만드는 데에는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결국 그 책은 이미 시장 상승기 초입에 진입해서 막대한 돈을 번 사람이
자신의 후일담을 6개월에 걸쳐 각색하고 난 뒤에 나온 이야기다. 시기상으로 초입기는 완전히 지났고 상승기의 정점일 가능성이 큰 것이다. 그래서 서점 이론을 맹신하는 사람은 베스트셀러 코너에 있는 주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구석진 곳에 잠들어 있는 투자물에 오히려 관심을 가진다. 지금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기에 구석진 자리에 있는 것이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다는 것은 하락 이후 정체기에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다시 상승장을 맞이할 확률이 높은 투자물이 그 주제 안에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처럼 투자 사이클을 완전히 이해하면 한 투자물이 현재 놓인 위치만 알고 있어도 다음 상승기를 대략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폭락 직전의 시기를 알든 폭락의 끝자리를 알든 상승의 끝자리를 알든 말이다. 투자물의 현재 시기를 파악하고 다음 시작기를 예측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다. 두 번째 방법은 지금 시장 외의 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앞으로 시장에 돈이 몰릴 것 같은 투자물이 무엇일지 미리 고민해 보는 것이다. 길목의 초입에 있겠노라 마음먹었다면 전에 없던 새로운 투자물을 발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투자물이라는 것은 시장에 돈이 몰리는 지점이다. 투자 시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돈을 벌기 위한 인간의 욕망이 어떤 대상에 생겨야 하며 상승장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 욕망이 집중되어야 한다. 달리 말해 인간의 욕망이 어느 지점에 몰리면 새로운 투자물은 얼마든지 생겨날 수 있다. 투자물은 그 자체로 온전한 가치를 지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투여된 인간의 욕망에 따라 가치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를 증명하는 아주 재미난 사건이 최근에 일어났다. 가상부동산 투자 현상이다. 호주 출신의 개발자 셰인 아이작은 구글어스를 기반으로 지구와 동일한 크기인 가상지구를 어스투란 이름의 메타버스 게임으로 개발했다. 누구나 10제곱미터 단위로 땅을 쪼개 가상의 공간 안에서 자유롭게 사고팔게 만든 것이다. 말 그대로 가상에 불과하여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도 해당 게임 내에 존재하는 가상 부동산 가격이 실제 부동산 가격과 연동해서 폭등했다. 출시 초기의 모든 땅값은 동일하게 0.1달러였다. 그런데 2021년 6월을 기준으로 맨해튼의 경우 100달러 이상까지 뛰었고 한국에도 잠원동이나 해운대구 마린시티 일대가 20달러 이상 올라 200배 이상 가격이 폭등했다. 봉이 김선달 뺨치고 갈 아이러니한 이 상황에 투자의 본질이 숨어있다. 투자물이란 결코 객관적 지표만으로 가격이 오르지 않는다. 그것이 돈이 될 거라는 기대와 그것을 통해 돈을 벌고 싶다는 인간의 욕망이 합쳐지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이든, 아니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조차도 투자물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사람들의 욕망이 모일 만한 새로운 지점을 관찰하고 발견하는 것도 비겁한 돈의 지점을 찾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기본적인 인간 욕구를 이해하고 아주 작은 상상력만 발휘하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미국의 양적 완화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기름값이 다시 오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기름과 관련된 상품을 들여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여기에 조금만 상상을 더해보자. 기름값이 오르면 이전에 기름값이 떨어지면서 큰 타격을 입었던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 다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친환경 에너지 산업은 이미 많은 하락을 겪었기에 오히려 여기에 투자 지점을 고민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또 전에 없던 이상기후가 심해지는 요즘이니 아마 앞으로는 곡물류가 새로운 투자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에는 5년 주기로 호흡기 질환이 심해지고 있으니 아마도 앞으로 수년 뒤에 또다시 호흡기 질환이 나왔을 때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품이 좋은 투자물이 될 수도 있다. 앞서 말한 가상부동산에 관심이 있다면
메타버스와 관련된 다양한 아이템이 차세대 투자물이 될 수도 있다. 정답이 무엇인지는 알 길이 없다. 그 다음 상승기를 맞이할 투자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 없을 것이다. 그 어떠한 책도 이를 말해주지는 못한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다. 다음 상승기를 맞이하는 투자물은 전쟁이 나서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 한 나온다는 것이다. 또 그 투자물은 지금 투자를 쉬면서 고민하는 시간만큼 확실하게 당신의 눈에 밟히리라는 것이다. 내가 비겁한 돈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투자물의 사이클을 예측하는 전자의 방식이 아니라 사람들의 욕망이 모일 만한 새로운 지점을 찾은 후자의 방식 덕분이었다. 이것은 사실 선택이라기보다는 행운에 가까웠다. 아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서 있던 행동의 결과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할 것이다. 2014년 개그계의 하락세를 온몸으로 맞이했고 지난 10여 년간 코미디언으로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모두 소모하며 스스로의 역량 부족을 실감했다. 앞으로 개그 쪽으로 나의 세상이 더 확장되기는 힘들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나는 잠시 이쪽 세계에 투여했던 시간을 돌려 대학원에 들어가 경제 공부를 시작했다. 경제를 공부하다 보니 문득 부동산 시장이 눈에 들어왔다. 부동산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접하면서 이 시장이 지금은 하락과 정체기이지만 반드시 다시 올라올 것이라 확신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 판단의 근거는 단순했다. 땅은 한정적이지만 누구나 더 좋은 땅, 더 좋은 건물에 살고 싶어 한다는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고 변함없다. 나는 그 시점부터 부동산 투자를 준비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어 하락기와 상승기를 예측하는 전자의 방식이 아니라 경제와 투자에 눈을 돌려 이 시장을 유심히 관찰한 결과 부동산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발견한 것이다. 물론 확신이 들기 전까지 단 한 번도 직접 투자에 뛰어든 적은 없었다. 바라보고 나니 내가 주목하기 시작한 시절의 부동산은 하락기였다. 아무도 부동산에 관심 갖지 않았고 그 어떤 유튜브에서도 부동산을 핫하게 다루지 않았다. 당연히 서점에는 부동산이 아닌 다른 투자물에 대한 책들로 가득 차 있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고 누구도 주장하지 않는 그 상황을 보며 나는 이제 곧 이 투자물이 가져다 줄 비겁한 돈의 지점이 발생할 것이라 확신했다. 그 결과 미리 길목을 지키며 있다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있었던 부동산 상승 사이클을 잘 활용할 수 있었다. 말 그대로 이번 부동산 상승기가 내겐 비겁한 돈의 지점이었다. 부동산 지식이 많거나 투자에 대한 역량이 높은 것은 결코 아니었다. 단지 비겁한 돈의 지점을 발견하기까지 직접 투자하지 않고 시장을 관망하며 쉼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다. 처음 내가 투자를 시작했던 금액은 2016년을 기준으로 서울의 그 어떤 아파트도 살 수 없었던 돈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내가 얻은 수익은 지금 서울에 있는 그 어떤 아파트도 살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한 채도 아닌 여러 채 말이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투자에 임할 때 뒤늦은 환호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나만이 가진 비겁한 돈의 가능성을 믿은 덕분이다. 그렇게 나는 비겁한 돈이 가진 가치를 누구보다 높게 평가한다. 비겁한 돈이야말로 그리 많지 않은 돈으로 모두가 원하는 만큼의 부를 그에 합당하다 여겨지는 능력 없이도 벌어들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미 경험을 통해 이를 체감했다. 사람들의 투자 행동을 보면 참 재미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이와 반대로 행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이 정체기일 때 사람들은 부동산의 내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비트코인이 침체기에 있을 때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다음 상승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코스피도 마찬가지다. 다수의 사람들이 투자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이미 해당 투자물의 상승기가 중반을 넘어가고 나서부터다.
99%의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한다. 그래서 99%의 평범한 자본은 투자물의 상승기가 끝날 때쯤 시장에 투입된다. 그 덕분에 처음부터 준비했던 사람들이 털고 나갈 좋은 토양이 되어준다. 결국 1%의 사람들만이 큰돈을 벌며 이 상승기는 끝이 난다. 늘 그랬다. 지금도 그렇다. 아마 앞으로도 대부분은 그럴 것이다. 그 고리를 끊는 유일한 방법은 이미 중반을 넘어선 시장에서 고민 없이 돈을 넣고 어떻게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차분히 이 시장이 내 시장이 아니었음을 인정하고 다음 시장에 대해 고민하며 기다리는 것이다. 기억해야 한다. 당신이 쉬면서 해야 하는 가장 큰 한 가지는 시장의 다음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미 하락을 맞이한 시장에서 그 다음을 발견하든 아직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곳에서 발견하든 그것은 당신의 자유다. 지금 투자에서 멀어진 당신만이 누릴 수 있는 온전한 당신만의 자유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